자,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자, 이번엔 05-1강 고대 경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막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거는 누가 왕이고 왕의 업적이 무엇이며 뭐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망했다. 주로 왕이나 귀족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고대의 경제를 보시면 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옛날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인간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일반 백성들의 그런 삶도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공부해야지 조금이나마 더 외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외운다, 뭐 민정문서 뭐 외우고 막 관료전 노구 그냥 외우면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신라 시대의 백성이라면 뭐 발해 시대의 백성이라면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알아볼 만한 거는 뭐냐면 삼국시대 이거는 근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다음 통일신라 뭐 발해 그다음에 고려나 조선에서도 이 세금을 걷는 것이 다 비슷해요. 가장 옛날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옛날에 바로 백성들이 내야 되는 이 세금을 내는 건 이제 의무지.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세금은 왜 내는 거야?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나라의 침입에 맞서는 거였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세금을 걷는 거지. 그럼 백성의 세금은 크게 보면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조세. 조세는 뭐에다 내는 세금일까? 토지에 내는 세금이야. 땅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겠지. 맞아요? 네, 지금도 그러겠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공물이야, 공물. 공물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곳이 바닷가야. 뭐 예를 들면 완도 이런 곳이야. 그럼 거기에는 전복이라는 게 많이 난다. 그러면 그 특산물을 곡물로 바치는 거야. 그럼 그 곡물 특산물을 걷어서 특산물을 팔아가지고 국가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충주에 뭐 사과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사과를 특산물로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용인 사람이면 용인에 뭐 배곡살이 유명하다면 배곡살을 바치는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산물을 바치는 거 얘들아 쉬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 다 이 특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특산물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 특산물을 구입해가지고 제출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그 다음에 또 가서 직접 일을 해야 돼요. 역. 가서 일을 하는 걸 역이라고 해요. 이 역은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력을 바치는 거. 가서 일하는 거,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요역과 군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군역은 뭐겠어요? 군대에 가는 거죠. 맞아요. 요거 군대. 요역은 결국 어디 끌려가는 거야? 성을 쌓거나 하천을 정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끌려가서 일하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금, 심지어 세금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성도 쌓아야 되고 막 저수지 만들어야 되고 아니 전쟁 나면 군대 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인의 삶은 결코 편할 수는 없었을 것이야. 그러면 이런 고대인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유명한 문서가 있는데 이게 신라 시대 때의 문서가 바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민정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대인들에게 어떤 세금들을 걷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럼 이런 문서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호적이라고 그래요. 이 호적은 결국 뭘 위한 거냐면 바로 인구수야. 얘들아, 그럼 인구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세금 거두려면 거기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번에 성을 쌓는데 그 마을에 50명이 산다. 그러면 야 50명 와. 근데 나중에 그 마을이 왔는데 4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뭐야 10명은 안 온 거잖아.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바로 이 민정문서의 호적, 즉 인구수를 기록을 하는 것이지. 맞지?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땅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양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토지 문서라고 보면 돼. 이 마을에 땅이 얼마가 있다. 예를 들면 그 마을에 땅이 얼마가 있고 거기서 세금으로 1년에 100가마니를 내야 돼. 근데 나중에 80가마니밖에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20가마니 세금 덜 낸 거잖아.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문서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뭐까지도 기록해? 마을의 크기, 논밭의 종류와 넓이,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다음 인구수, 사람 얼마나 사는지. 심지어 소나 말이 몇 마리나 있다. 그다음 뽕나무나 잣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의 수까지 파악해서 3년마다 기록했다. 즉 결국 목적은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어디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른들 보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지. 그게 일종의 호적인 거지. 그렇지? 내가 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나라 토지 문서 당연히 다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 네 땅 정확하게 다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민정문서의 목적은 바로 조세 수치, 즉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정문서에 기록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서원경이라는 곳이다. 서원경은 지금으로의 청주 지역이다. 그래서 이 청주 지역에 바로 기록해둔 민정문서가 되겠다. 이 청주 지역 하면 또 나중에 고려시대에 직지심체요절,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직지심체요철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이 직제심체요절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청주지.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민정문서가 바로 어디서 발견되었냐면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임진왜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바로 일본으로 유출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민정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다음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세금을 내는 걸 조세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민정문서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 토지죠. 저번에 이제 역사 공부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여기서는 수조권이라는 말이 있죠. 수조권은 뭘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걸 수조권이라고 해.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니 뭐가 있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하는 관리들한테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월급을 줄 때 돈을 다 걷었다 다시 나눠주면 힘드니까 그냥 야 요만큼 동네에서 너가 세금 걷어가지고 네 월급 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즉 관리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관료전과 노급에 대해서 구분할 줄만 알면 돼. 관료전과 노급. 그렇지? 근데 이미 우리 공부했어. 결국 세금을 둘 다 걷는 건 똑같은데 관료전은 조금 더 강력해. 얘는 그러니까 뭘 거둘 수가 없는 거야? 노동력은 백성들로부터 거둘 수가 없는 게 바로 관료전이야. 이미 이름부터 관료전이잖아. 얘는 그냥 세금만 걷어. 즉 쌀만 걷어가지고 내 월급으로 하는 거야. 근데 노급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까지도 시킬 수 있어. 노동력이 징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힘이 셀 때는 관료전을 주겠어? 노급을 주겠어? 관료전을 주지. 왜? 생각해봐. 관리들한테 노동력까지 함부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땅을 줘버리면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야 이거 세금이야. 빨리 와서 우리 집에 모내기 하고 농사 지어. 저거 따. 응? 그렇게 함부로 막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많은 건 결국 노급이 되는 거겠죠. 노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왕의 힘은 약하고 귀족들의 힘은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소유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얘네가 귀족이 관리일 때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나오잖아. 신문왕이 처음에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바로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했다. 즉 노급은 조세수치학,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노동력 동원이 가능하니까 귀족들한테 너무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신문왕은 왕권이 강하니까 바로 관료전만 주었다. 그를 통해서 귀족 세적을 누르고 농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렇지. 농민들한테는 지지를 받았을 거야 신문왕. 근데 반대로 이제 신라 말기에 가면 경덕왕 때 바로 신라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귀족들이 다시 노급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결국 잘 살아야지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땅을 성덕왕 때 지급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한번 알아봐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전을 왜 지급하느냐? 자기 소유의 땅을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농민이 만약에 못 살게 되면 귀족들이 그 땅을 사버린다든지 노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국가의 돈도 적어질 것이고 반대로 귀족의 힘이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성동왕 때는 정전을 지급했다. 근데 거꾸로 또 이해해보면 성덕왕이 정전이라는 걸 지급했다라는 거는 성덕왕 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을 지급하려고 한 거겠지. 상황이 좋았으면은 그럴 리가 없잖아. 왕권이 많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조금은 해볼 수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바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경주, 신라의 경주에는 바로 이런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대요. 시장. 얘는 시장입니다.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지증왕 때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대요. 시장이 있었고 바로 이 시장에 감시하는 관청, 이 시장이 잘 운영되는지 관시하는 관청을 동시전이라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시장 하나로만 부족하니까 우리 시장이 여러 개가 늘어났다. 그래서 서시화고 서쪽에 있는 시장이겠지.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시장인 남시가 생겨났다. 통일되고 나서 시장 경제 활동이 훨씬 더 활성화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거래할 양이 늘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활동도 신라 시절에 활발했다. 라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도를 뭐 자세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나라라고 하고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당시 중국의 나라는 바로 뭐예요? 당나라죠. 당나라하고 무역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라의 주요 무역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신라는 주로 어느 곳을 통해서 무역을 하느냐? 신라의 가장 큰 무역항은 바로 여기 있는 당항성이었다. 당항성은 언제 차지하냐면 바로 진흥왕 때 차지했다. 이 당항성의 위치를 보시면 누구하고 교류를 할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누구하고 교류를 하기 위한 항구였을까? 중국하고 교류하기 위한 항이 바로 당항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주는 여기쯤에 위치하는 거니까 여기가 경주야. 신라의 수도인 경주. 경주에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려면 이 밑에 있는 바로 무슨 항? 울산항을 이용했다. 그래서 울산항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발해하고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신라도라고 배운다. 저번 시간에 우리 기억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발해에서는 뭘 주로 많이 가져왔냐면 솔빈부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가져왔대요. 솔빈부라고 하는 말을 신라와 발해가 많이 교역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발해가 이렇게 일본하고 연결되는 그런 바닷길을 바로 일본도라고 부릅니다. 일본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발해하고도 신라가 말 무역을 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산항을 통해서는 바로 심지어 이런 것까지 왔다는 거지. 누구하고 같이 무역을 해?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지.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유리공예품과 같은 것도 수입을 하고 주고받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봉수형 유리병, 뭐 원성왕릉의 무인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즉 이런 아랍 사람들과도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통일신라 시대에 바로 무역을 생각하면 바로 이 사람을 꼭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완도라고 하는 곳에 설치한 청해진,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이죠. 지금의 완도 지역에 설치한 청해진입니다. 이 청해진을 통해서 장보고가 바로 무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장보고가 중국에다가 바로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도 세운다. 신라인들을 위한 절을 세운다. 바로 이 무역으로 굉장히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발해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는 발해관이라고 하는 여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적들을 보면서 당나라, 신라, 발해는 서로 많이 무역을 주고받았군.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잠을 자는 곳들도 있었다. 그런 곳을 여관이지 신라방이라고 불렀다. 이런 것들 한번 들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고대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관리들은 주로 어떻게 월급을 받았느냐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나 신라시대 고대 시절에도 물건을 서로 주고 사고 받기 위한 시장이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마트 같은 거고 여러분 알고 있는 시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옛날부터 생겨났다.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으려면 그치 왔다 갔다 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중국하고 교류하기 위한 당항성,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위한 울산항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도로지 도로. 신라도 일본도와 같은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중국이랑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무르는 뭐 발해관이나 신라방 같은 여관,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 같은 거겠지.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나 발해는 다른 나라와도 활발하게 교류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두면 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